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원자재 시장의 동향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10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의 시장을 좀 정리부터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 10월 자산 시장의 그 성적표를 보면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 정책 랠리의 효력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크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3분기 기업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이 가장 지금 시장의 우려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기업들의 향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부터 일단 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주요 자산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미국 기업 실적들이 안 좋으면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증시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유럽하고 그다음에 엔화의 악세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일본 정도만이 소폭 상승에 성공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상한선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 자산이 국제유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동안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리스크가 감소한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자산 시장의 동향을 쭉 살펴주셨는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 원자재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도 좋지 않았지만 또 원자재를 비롯해서 금 그리고 이러한 가격들이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올해를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은 올해도 역시 원자재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올해는 그 투자자를 좀 힘들게 한 해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다른 주요 자산과 비교해 보면은 좀 대조적으로 이제 좀 빠진 모습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2012년의 주요 자산별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 대비부터 성적을 보시면은 원자재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지금 움직이지 않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런 반면에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식시장 성적은 대부분 괜찮았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한 15%에서 20%,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원자재 지수의 올해 부진은 사실 예상대로 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실물 경기와 금융 자산의 괴리감인데요. 이는 오랫동안 동행성을 보여왔던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증시와 산업금속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에 꽂힌 미국 S&P 500 지수하고요.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는 철광석 가격은 이전과 달리 2011년 하반기부터 특유의 동행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의 유무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2012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이 실종되면서 올해 원자재 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2009년하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하고 재정 부양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서 모든 그 원자재 지수가 좋았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금융 자산 쪽은 좀 괜찮은 반면에 이쪽 원자재 특히 산업금속과 원유 시장 쪽에서는 좀 하락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안 밑에 또 저희가 하단으로 속보 자막이 나갔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로호 오늘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상이 발견돼서 발사 준비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어제 최종 리허설을 마쳤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오늘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할 경우 자력으로 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세계의 10번째 나라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발사 준비가 중단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 아직까지는 좀 투자에 나서기에는 적기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단순히 이제 그 매수 예. 입장에서 이제 접근한다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약세장에서도 그 경기 민감도와 관계없이 그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롱숏 전략이죠. 예. 그 같은 섹터 내의 상대적 모멘텀의 강약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그런 전략이 바로 롱숏 전략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원유 시장의 대표적인 유종인 브렌트와 WTI 두 유종을 이용하는 롱숏 전략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 두 유종이 지난해 한때는 $30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20 정도로 줄어들고 있지만은 이런 그 과거와 달리 두 유종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롱숏 전략을 좀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이 두 유종의 가격 차이가 감소한다면은 이제 롱숏 전략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유종 간 가격 차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힌트는 최근에 발생했던 그 터키와 시리아의 그 무력 충돌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라는 점에서 분명 유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2, 3일간의 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급등 이후에는 다시 이제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원유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필요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에 따른 중동 지역의 공급 협상력 약화 역시 더 이상 브렌트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당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브렌트유는 가격이 감소하고 WTI는 올라가면서 이 서로 이제 브렌트유와 WTI를 이용한 롱숏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롱숏 전략을 사용한다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롱숏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자재 쪽에서 그래도 또 가장 괜찮은 것이 귀금속 아닙니까? 귀금속 쪽도 롱숏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 기금속의 이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과 은 가격을 이용해서도 롱숏 전략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때 은 가격이 금 가격과 달리 움직인 구간도 있었지만은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동행하는 추세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그 두 금속의 가격 흐름에서도 나름대로는 그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기금속의 그 연고점 경신 여부인데요. 2012년 두 기금속, 금과 은은 상반기에 고점을 2월 달에 기록을 했었죠. 그 이후에 조정 국면을 거친 후에 여름부터 이제 QE3 국면에 접어들면서 랠리가 재개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 고점을 뚫었는데 10월 초에 연고점을 경신한 것은 금이고요. 은 같은 경우는 경신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 일련의 양적 완화 정책 주요는 금이라는 점이죠. 금값은 글로벌 경기 둔화 자체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 둔화보다는 금융위기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 유동성 순위에서 밀리면서 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는 경기 둔화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할 수 없고요. 따라서 경기 부양 정책 유무와 관계없이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는 점만으로도 모멘텀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금속이라고 외쳐본들 산업금속의 성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금속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금보다 더 높은 가치평가를 얻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금이 온수당 $2,000를 돌파하는 거와 상관없이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금이 은보다는 더 지금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3년 상반기에도 금과 은을 이용해서 금은 사고 은은 파는 전략도 하나의 대표적인 롱숏 전략으로 저희들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시장 동향 알아보면서 원자재 가격을 이용한 롱숏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관련된 또 서적을 출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자재 이제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연관성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